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이 자존심을 갖다 버렸나 본데요. 독일의 미슐랭 레스토랑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이 레스토랑의 셰프는 적자로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이 제품을 빨리 가지고 와야 한다면서 다른 셰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콧대가 오를 대로 오른 셰프들은 어떻게 미슐랭 레스토랑에 이런 허접한 걸 들여놓을 수 있냐며 거세게 반발하지만 결국 이 제품을 도입하자마자 폐업 위기에 놓였던 레스토랑이 이제는 전 세계 유명 스타들까지 찾는 레스토랑으로 변신을 하게 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밀러예요. 올해 36살이고 미넨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로 일하고 있죠. 우리 가족은 4대째 요리사 가문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독일 황제의 궁중 요리사셨고 할아버지는 전쟁 후 독일 최초의 미슐랭 스타를 받으신 분이셨어요. 아버지도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주방은 제 놀이터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미니어처 조리도구를 가지고 요리놀이를 했죠. 특히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완벽한 요리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소피아, 진정한 요리는 과학이자 예술이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성이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하이델베르크 요리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20개국이 넘는 나라의 주방을 경험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 우연히 접하게 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답니다. 지난해 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음식 박람회에서의 일이에요. 한 음식 평론가의 강연이 제 귀를 사로잡았죠.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셰프라 해도 이 나라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맛보는 한 그릇의 완성도를 따라갈 순 없을 겁니다. 처음엔 그 말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인 제가 일반 가정집 요리를 못 따라간다니요? 하지만 그날 박람회에서 우연히 맛본 음식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고소하면서도 구수한 향, 찰진 식감, 완벽하게 익은 곡물 하나하나. 특히 여러 가지 곡물이 섞여 있는데도 각각이 자신만의 식감과 맛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의 리조또, 스페인의 빠에야, 이탈리아의 리소토. 제가 알던 모든 곡물 요리와는 차원이 달랐죠. 더 신기했던 건 이 완벽한 요리가 어떤 특별한 도구로 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전자기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제가 알던 모든 조리기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어요. AI가 재료의 양과 종류에 따라 완벽한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고 심지어 수분량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이 신비한 조리도구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방식부터 최신 기술까지 이 나라의 조리 기술 역사를 파고들수록 더 큰 매력에 빠져들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정성과 과학이 담긴 예술품으로 여긴다는 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최근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현미나 퀴노아 같은 잡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완벽한 곡물 조리법을 찾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과제였죠. 하지만 기존의 조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곡물의 식감이 불균일했고 영양소 파괴도 심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한 할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 할머니가 요리하시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정성스럽게 재료를 다루고 과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예술적으로 완성하는 모습. 문화는 달라도 음식에 대한 정성은 같다는 걸 느꼈죠.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신비한 도구가 바로 한국의 밥솥이었다는 걸요.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닌 과학과 기술, 그리고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한국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 레스토랑은 최근 큰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의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닌 영양가 있고 건강한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글루텐 프리나 비건 식단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다양한 잡곡을 활용한 메뉴 개발이 시급했죠.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였던 현미 리조또는 특히나 문제였어요. 아무리 최고급 현미를 사용해도 식감이 거칠다는 평가를 받았고 오래 씹다 보면 질겨진다는 불만도 많았죠. 매일 아침 셰프들과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한국 고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우리 레스토랑의 현미 리조또를 드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셰프님, 한국에서는 이렇게 딱딱한 현미밥은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는 현미밥은 찰지고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답니다. 그 말씀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어떻게 현미를 그렇게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는 걸까? 더구나 할머니의 손맛이라면 분명 특별한 비결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분께 여쭤봤죠. 혹시 비결이 뭔가요? 그분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비결은 밥솥이에요. 우리는 그냥 밥솥에 현미를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단순한 전자제품이 어떻게 전문 셰프보다 더 완벽한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분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며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밥솥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밥솥은 단순한 조리기구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인의 밥 짓는 지혜가 첨단 기술과 만나 탄생한 걸작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밥솥조차 미슐랭 레스토랑 수준의 정교한 온도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였어요. 압력은 물론이고 열의 세기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며 심지어 인공지능이 쌀의 종류와 양에 따라 최적의 조리 조건을 계산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더 신기했던 건 밥솥의 다양한 기능이었어요. 현미 모드, 잡곡 모드, 영양밥 모드, 심지어 죽을 끓이는 모드까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각각의 모드는 재료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조리 과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물의 완성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게 정말 대단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밥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그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요리였죠. 그래서 밥솥도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으로 여긴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요리는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하셨죠. 한국의 밥솥은 바로 그 말씀을 완벽하게 구현한 발명품이었어요. 과학적인 정확성과 예술적인 섬세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놀라운 기술을 우리 레스토랑에 도입하기로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솥을 사용한다는 건 꽤나 파격적인 시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작은 도전이 우리 레스토랑을, 아니 어쩌면 유럽의 식문화까지 바꿀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처음 레스토랑 운영진들에게 밥솥 도입을 제안했을 때 다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쓰자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싶은 거냐며 크게 화를 내시기도 했죠. 특히 우리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였던 마커스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30년 경력의 그는 전통적인 유럽 조리법만을 고집하는 분이었거든요. 소피아, 당신이 얼마나 열정적인 셰프인지 잘 알아.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시도야. 우리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라고. 전자제품으로 요리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아니야. 게다가 타이밍도 최악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 레스토랑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였고 우리 매출도 전년 대비 40%나 감소한 상태였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기였죠. 더구나 한국의 고급 밥솥은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대에 거의 1,000유로나 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손님들의 반응이었죠. 제가 시범적으로 선보인 잡곡밥 코스에 대한 첫 리뷰는 참담했어요. 이게 뭐야, 그냥 밥이잖아? 이런 음식에 이 가격을 받는다고? 한국 음식은 차라리 한식당에서 먹겠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는 전통 있는 독일 레스토랑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실었어요. 레스토랑 평론가들은 저를 트렌드에 휩쓸린 어린 셰프라고 비난했고 일부 단골 손님들은 아예 발길을 끊기도 했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어요. 새로운 조리법을 익혀야 한다는 부담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주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어떤 직원은 사직서를 내밀기도 했어요. 셰프님, 저는 프렌치 퀴진을 하려고 요리를 배웠어요. 밥 짓는 기계 옆에서 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압박도 심각했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실험 비용, 고가의 장비 구입비, 직원 교육비. 모든 게 예산을 초과했죠.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레스토랑에 찾아오셨어요. 평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던 아버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소피야, 내 할아버지께서 이 레스토랑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단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그 뜻을 이어가는 걸까?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눈물이 났죠.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한 걸까요?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보았던 그 완벽한 한 그릇이 떠올랐어요. 과학과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 순간이.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직접 가서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연히 만난 그 한국 손님께서 소개해주신 서울의 한 전통 음식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죠. 처음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현대적인 건물 안에 전통 한옥이 있는 독특한 구조였는데 그것부터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장님은 70대의 할머니셨는데 전통 요리 연구가이자 현대식품공학 박사셨죠. 그분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는 전통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전통의 지혜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밥솥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의 밥 짓는 지혜를 현대 기술로 구현한 거예요. 그분께 일주일간 사사받으면서 깨달은 게 정말 많았어요. 한국의 밥솥은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었어요. 전통 온돌의 열 조절 원리, 옛 궁중의 숨죽은 불 조절법, 각 곡물별 수분 흡수율에 대한 연구, 수천 년간 쌓인 지혜가 모두 담겨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밥솥 연구개발 과정이었어요. 한국의 가전회사들은 매년 수백억을 들여 더 나은 밥맛을 연구한다고 해요. 심지어 밥맛 연구소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였죠. 그들에게 밥솥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국가의 자부심이자 문화적 정체성이었어요. 한 연구원분이 보여주신 자료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밥솥 하나에 들어간 특허가 무려 3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압력 조절부터 열순환, 내솥 코팅, 심지어 뚜껑 여닫는 방식까지. 모든 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밥솥이 단순히 쌀만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미, 잡곡, 퀴노아, 병아리콩까지. 어떤 곡물이든 최적의 상태로 조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곡물마다 다른 수분 흡수율, 조리시간, 열량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계산해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도입해야 할 건 단순히 밥솥이라는 기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었어요. 음식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한국인들의 생각. 그리고 전통과 현대는 대립이 아닌 조화라는 깨달음. 한국에서 보낸 2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계획을 세웠죠. 밥솥을 우리 레스토랑의 주방에 들릴 때 단순히 새로운 조리기구를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먼저 우리의 전통 메뉴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독일식 쌀, 푸딩, 보리, 스프, 호밀빵.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의 밥솥 기술로 재해석하면 어떨까? 갑자기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현미와 호밀을 섞은 건강빵, 잡곡으로 만든 새로운 스타일의 리조또, 퀴노아와 현미를 블렌딩한 웰빙버거. 특히 획기적이었던 건 한국의 보온 기술이었어요.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맛과 식감을 그대로 보존하는 기술. 이걸 활용하면 런치타임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음식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찾던 해답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파수꾼이 맞았어요. 하지만 전통을 지킨다는 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였죠. 마치 한국의 밥솥처럼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됐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어요.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얼마나 불균형한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건강한 음식을 갈망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한국의 한 대학병원 영양학 교수님과 나눈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문제는 식습관에 있어요. 특히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잡곡류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의 밥솥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했어요. 각 곡물의 영양소가 최대한 보존되면서도 소화가 잘 되게 조리하거든요. 더구나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밥솥 기술이 이미 의료 분야까지 진출해 있다는 거였어요. 암 환자를 위한 특수 영양식,
조리, 노인을 위한 맞춤형식 프로그램, 소화가 약한 어린이를 위한 특별 메뉴까지.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동양의 오래된 지혜가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 달간의 한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닌 건강과 미식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거듭나야 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젊은 셰프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그들은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융합하고 있었거든요. 한 셰프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통을 박제하지 않아요. 전통은 살아 숨쉬며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요. 마침내 독일로 돌아왔을 때 제 가방에는 단순한 밥솥이 아닌 새로운 꿈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레스토랑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섰죠.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저는 먼저 우리 직원들과 긴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직원들과의 대화였어요. 주방의 모든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수석 셰프 마커스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해간 영상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최고급 레스토랑들이 어떻게 전통 밥솥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미슐랭 스타를 획득했는지,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자신들의 요리에 접목시켰는지를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실제 시연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형 밥솥으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죠. 현미와 키노아를 완벽하게 익힌 건강식부터 전통 독일 보리, 수프를 새롭게 해석한 요리까지. 직원들이 하나둘 맛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보리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니. 평소 새로운 시도를 가장 반대하던 마커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피아, 이걸로 우리 전통 수프를 만들면 어떨까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레시피에 이 기술을 접목하면. 그렇게 우리는 2주 동안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독일의 전통 요리와 한국의 조리 기술을 접목한 퓨전 메뉴를 만들어냈죠. 현미 슈니첼 잡곡 아이스바인 오곡 슈바르츠발트 케이크. 우리의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메뉴들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보리밥 리더 크란치였어요. 독일 전통빵을 밥솥으로 재해석한 메뉴였는데 첫 선을 보인 날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죠. 이런 식감은 처음이에요. 건강한데 맛있어요. 아이들도 잘 먹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94세의 한 할머니 손님의 반응이었어요.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거든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레스토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미식가들은 물론이고 건강식을 찾는 고객들로 매일 만석을 이뤘죠. 특히 놀라웠던 건 SNS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메뉴들이 SNS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의 주요 미디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혁신의 만남, 독일 요리의 새로운 지평, 건강식의 혁명. 언론의 극찬이 이어졌죠. 심지어 미슐랭 가이드에서는 우리의 시도를 2025년 주목할 만한 식문화 혁신으로 선정했어요.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성과 독일의 전통이 만나 만들어낸 시너지죠. 실제로 우리는 단순히 밥솥만 들여온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성 문화도 함께 도입했거든요. 예를 들어 모든 메뉴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이 음식이 고객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 를 가장 먼저 고민했어요. 한국의 식품영양학연구소와 협력해서 각 메뉴의 영양 균형을 철저히 분석했고 계절과 날씨에 따른 최적의 레시피도 개발했죠. 우리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럽 전역의 레스토랑들이 벤치마킹을 요청해왔어요.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이탈리아의 유명 리조또 전문점, 심지어 노르딕 퀴진의 대표 주자들까지. 모두가 한국의 밥솥 기술에 관심을 보였죠. 특히 기뻤던 건 병원과 요양원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자식의 질이 크게 개선됐고 특히 노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한 대학병원 영양실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으로 환자들이 병원 식사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를 넘어서 함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유러피안 스타일 밥솥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는데 독일의 전통 요리법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특별한 모델을 개발 중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독일 요리협회에서 2024년 올해 혁신 셰프상을 수상했고 베를린 요리학교에서 강의도 시작했죠. 특히 뿌듯했던 건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식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된 거예요. 저는 이제 독일과 한국을 잇는 음식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책도 출간했어요. 전통과 혁신의 맛있는 만남이라는 제목의 요리책인데 독일어판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 이어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물론 한국어로도 번역됐죠. 책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얼마 전 우리 할머니께서 레스토랑을 방문하셨을 때예요. 할머니는 새로운 메뉴들을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피야, 내가 해냈구나.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진정한 요리야. 과학이자 예술이고 무엇보다 정성이 담긴. 지금 우리 레스토랑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음식연구소를 설립해서 전 세계의 전통 요리 기술을 연구하고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발효기술, 중동의 향신료 활용법, 북유럽의 보존기술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레스토랑 앞에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만든 변화는 단순한 음식의 변화가 아니었다고요. 이건 문화의 변화고 생각의 변화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변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한 그릇의 완벽한 밥을 향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게 참 신기해요. 한국의 오래된 지혜와 현대 기술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이제는 확신해요. 진정한 혁신은 국경을 넘어, 시대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시작된다는 걸요.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글로벌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한 거예요. 한국의 기업들과 협력해서 만든 이 센터는 전 세계의 전통 요리 기술을 연구하고 현대화하는 허브가 됐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스마트 키친 프로젝트예요. 한국의 밥솥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전통 요리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올인원 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AI가 레시피를 분석하고 IoT 센서가 모든 조리 과정을 제어하고 빅데이터로 최적의 맛을 찾아내는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가 유니버설 쿠커예요. 독일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한국의 밥솥 기술이 만나 탄생한 혁신적인 주방기기죠. 이 기계 하나로 독일의 슈니첼부터 이탈리아의 리조또, 스페인의 파에야, 그리고 물론 완벽한 한국 잡곡밥까지 모두 가능해요. 특히 놀라운 건 문화 적응형 AI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보리를 조리하더라도 독일식으로 할 때와 한국식으로 할 때의 물 양과 온도, 시간이 모두 다르거든요. AI가 이런 문화적 차이까지 이해하고 최적의 조리법을 제시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환경 문제에도 앞장서고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 키친 프로젝트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한국의 발효 기술과 독일의 자원순환 기술을 접목해서 버려지는 식재료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의료계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됐어요. 힐링 푸드랩이라는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해서 음식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죠. 한국의 약선 요리 원리와 현대 영양학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대학병원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육 분야로도 발을 넓혔어요. 퓨처 셰프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요리 교육을 시작했죠. 여기서는 전통 요리법과 최신 기술을 동시에 가르쳐요. 특히 한국에서 온 요리장인들과 독일의 마이스터들이 함께 강의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최근에는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스페이스 푸드랩이라고 우주 음식 개발 프로젝트예요. 나사와 ESA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한국의 보존식품 기술과 독일의 영양학을 결합해서 우주인들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 모든 프로젝트의 근간에는 늘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정성이라는 한국의 음식 철학은 이제 우리 연구소의 핵심 가치가 됐죠. 모든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묻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더 특별한 꿈이 생겼어요. 바로 글로벌 푸드 컬처 브리지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의 음식 문화를 연구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조화로운 융합을 찾아내는 거죠. 이미 50개국의 연구진이 참여를 약속했고 유네스코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연구가이신 할머니께서 우리 연구소를 방문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의 프로젝트들을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나는 안심이다.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아름답게 진화하는 걸 보니 가끔은 제가 걸어온 길이 신기하기도 해요. 한 그릇의 완벽한 밥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혁신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서 시작되며 그 조화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셰프들과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 다음 세대의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의 밥솥에서 시작된 혁신이 이제는 전 세계 주방의 판도를 바꾸고 있죠. 최근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드테크의 미래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가장 뿌듯할 때는 우리 레스토랑을 찾는 어린 셰프들을 만날 때예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제가 처음 한국의 밥솥을 발견했을 때의 설렘을 다시 발견하거든요. 특히 한 젊은 셰프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셰프님, 저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한국의 밥솥 기술자들과 독일의 전통 요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그들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기술의 융합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문화의 대화였고 전통과 혁신의 아름다운 만남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 할머니와 한국의 요리 연구가 할머니가 만나신 날이었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통해 대화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죠. 두 분 다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한국의 지혜와 독일의 전통이 만나 어떤 놀라운 혁신을 이뤄낼까? 그리고 그 혁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까? 제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처음 본 한국의 밥솥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할머니의 오래된 주방 사진이에요. 이 두 장의 사진은 제게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해줘요. 혁신은 전통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변화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일어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도 저처럼 다른 문화의 지혜에서 영감을 얻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통과 혁신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둘의 만남은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죠. 제가 한국의 밥솥에서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특별한 영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이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전 세계의 전통 요리 기술을 현대화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의 지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혁신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밥솥이 한 레스토랑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